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1위1비 프로젝트의 54번째 지문, 마지막 지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9주 동안이나 같이 공부를 했네요. 믿겨지지 않죠? 벌써 방학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9주 동안 같이 공부를 했다는 것도 선생님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으로 우리 7월 모의고사 2021년 7월 모의고사 29번에서 34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시면 29번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은 어차피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30번 윗글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거 묻고 있고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31번 쟁론과 상보를 비교한 내용 적절한 거 나왔으니까 본문에서 쟁론과 상보라는 말이 나오면 찾아보면서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32번 아래에 상호평가 결과라고 하면서 표가 나왔네요. 자, 보니까 표가 나오거나 보기가 나온 거 32번이 하나니까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했고, 32번 문제 얘는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33번 가가 나왔으니까 가가 나왔을 때 풀면 되겠고, 34번 문맥상 기억 미음의 의미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서 미음이 나왔을 때 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는 읽으면서 30번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와서 문단 번호를 매겨봅시다. 인간은 1문단, 자, 그리고 폴리스가 형성되기 이전 2문단, 내려와서 중국 3문단, 오른쪽으로 가서 이 두 방식 4문단이 되겠죠. 그리고 반면 5문단, 아래에 내려와서 앞에 두 방식 6문단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쭉 읽다 보니까 소멸되어가 가장 먼저 나오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소멸된다. 밑에 가서 34번 봤더니 사라져버린다 라고 잘 바꿔놨네요. 소멸되다 사라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 지울 수 있겠고, 1문단을 쭉 읽었는데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문단으로 내려왔습니다. 2문단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30번의 일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30번에 2번에 해당하겠죠.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게 절대적 존재가 미지의 대상이었는데, 폴리스가 형성된 후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이죠. 30번에 2번 가니까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폴리스 형성 이후에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죠. 맞는 설명이네요.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에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선생님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의심하기는 했어요. 저 확실히 2번이라는 걸 답으로 체크하지는 않았었고, 왜냐면 앞에 있는 지문들이 워낙 까다로웠잖아요. 이 7월 모의고사가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게 출제했던 건데, 인천시 교육청이 사실 조금 마이너스럽게 문제를 내기는 해요. 그래서 좀 문제들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약간 의심을 하고 확실히 2번으로 답을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번이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2번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긴 하고,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내용을 통해 30번의 4번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이고 이거는 지금 폴리스가 형성된 후잖아요. 폴리스가 형성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죠. 따라서 여러분 30번에 4번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문단에 벌써 쟁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쟁론이 중요해졌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쟁론이 나와 있는 거 31번이죠. 그럼 쟁론에 대한 걸
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쟁론은 쟁론, 그리고 쟁론이 상부와 달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쟁론은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쟁론에 대해서 요 이제 쟁론 근처에서 찾아야겠죠.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쟁론이라는 게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이를 통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모든 개체들의 모순이 없는 체계 속에 정당한 규정 요소들로 규정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 31번에 1번, 2번, 3번까지를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일단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려고 한 게 쟁론이에요. 내려와서 보시면 31번에 1번.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규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부를 보기도 전에 쟁론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봤더니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뭘 찾아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쟁론에서는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쟁론이 개체 간의 다름의 원인을 규명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31번에 2번도 앞부분에서 이미 틀렸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통해 그 다음 내용도 보면은 이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개체들의 모순이 없는 정당한 구성 요소들로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3번 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쟁론은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 여기 봅시다. 개체의 다름을 자, 여기 모든 개체들이 모순이 없는 체계라고 했잖아요.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모든 개체들의 모순이 없는 체계. 이 내용이 되겠죠? 상부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쟁론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상보를 보지 않았는데도 3번의 설명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의 설명이 이미 맞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보를 보지 않고 31번이 너무 명확하게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 그냥 제끼셔도 되겠죠. 상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제끼셔도 되고. 자, 5번 보니까 쟁론은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로 그대로 둔다. 요거 여러분 우리가 30번 보면서 말했죠. 30번에서 자,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럼 미지의 대상 그대로 두는 건 언제예요?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쟁론이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로 그대로 둔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쟁론만 봐도 1번, 2번,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보는 3, 4번만 확인해도 되는데 이미 쟁론에 대한 말로 3번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게 벌써 풀립니다. 그래도 이제 의심이 된다면 상보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산문단으로 내려왔어요. 어휘가 2개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춘추시대 이후에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다. 34번 가서 보니까 이어받았다 라고 나오죠. 요거 제대로 바꿨네요. 그러면 2번도 지울 수가 있겠고, 수평적 관계인 인하관계로 이동해갔다, 옮겨갔다 라고 바꿨네요. 요것도 제대로 바꿨죠. 그러면 얘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산문단을 다 읽고 나서 다시 30번에 근거가 되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2번째 줄에 나오죠. 춘추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 그리고 또는 예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해서 각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어떤 사람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자, 이게 30번에 5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30번에 5번 내려와서 볼까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 계층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틀렸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까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점점 더 2번의 확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네요. 이 말을 통해 30번의 1번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언제예요? 중국 상고시대입니다. 자, 중국의 상고시대에는 어떤 걸 해결하고자 해요? 수평적 개체들끼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죠. 근데 여러분, 중국의 상고시대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상고시대는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번에 1번 중국의 상고시대에는 수직적 모순, 수평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모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했나요? 이 문단에 나오는 서양 철학에서 하고 있죠. 서양 철학에서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중국 상고시대에 여기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개체들끼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맞는 설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모순이라는 말이 틀렸죠. 모순은 어디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서양에서 찾으려고 한 겁니다. 얘는 모순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관계에 대한 해결에 집중한 거죠. 그러므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치사하게 써놨어요. 30번에 1번에서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읽다 보니까 드디어 상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상보. 그러면 31번에 나오는 상보가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그랬는데 상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상보 위에 여기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자, 상보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네요. 그렇게 보고 4문단으로 내려갔습니다. 4문단을 일단 쭉 읽다 보니까 리을 해소하기 위해 라는 말이 등장을 하네요. 자, 후자는 불안을 해소한다. 이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려와서 34번에 보니까 뭐예요? 불안을 바로잡기 위해 라고 되어 있죠. 틀렸네요. 불안을 극복하다와 불안을 바로잡다 라는 말을 갖지 않겠죠? 34번에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다시 올라와서 4문단을 쭉 읽어줬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위에 두 방식이라고 나오죠. 이 두 방식이 뭐겠어요? 위에서 말한 쟁론과 상보의 방식을 말하죠.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 전자가 뭘까요? 먼저 말한 쟁론의 방식이겠죠? 쟁론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후자가 뭐예요? 그럼 상보의 방식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를 가진다고 이 두 방식은 이라고 설명하죠. 이 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면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이 말을 통해서 31번에 4번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방식, 즉 쟁론과 상보, 이 두 방식 모두 어떻다?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면서 성과 간의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시기에 고안된 방식이다 라는 설명이겠죠. 31번에 4번 내려가 볼까요? 상보는 쟁론과 달리 고안된 방식이다? 틀렸죠, 여러분? 왜요? 상보와 쟁론 모두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보와 쟁론 모두 이렇게 고안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3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31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문단으로 내려와 볼까요? 오문단에 내려왔더니 반면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방식이 등장을 하네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30번에 하나 있죠? 30번에 아직 남았던 금쪽이가 있어요. 3번. 아직 해결하지 못한 3번의 내용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가장 원시적인 이 방식은 개체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로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30번에 3번을 해결했어요. 자, 가장 원시적인 방식은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로 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로 두는 거죠. 그러면은 30번에 3번 가서 봅시다.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원시적인 방식이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말을 볼까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나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절대적 존재를 그대로 두는 거죠.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절대적 존재를.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30번의 답이 명확하게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오문단을 쭉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읽어서 아 이런 말이 있구나 라고 봤고 이제 6문단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가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가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먼저 봅시다. 자, 가의 내용.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언제든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이 방식이 뭐예요? 오문단에 나오는 이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33번에 나오죠.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조금 더 찾아봅시다. 살짝 올라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들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기생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간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각 개체는 모두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개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방식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제각각 기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제각기 기생하는 것. 그래서 제각기 기생하니까 이 정체성은 뭐예요? 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양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33번을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개체 간 정체성이 충돌할 때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한다? 아니죠, 여러분? 개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대상의 카리스마를 부여하여 기생한다? 여러분 이거 왠지 비슷하니까 맞는 말 같죠?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기생하는 것이죠.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기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상의 카리스마를 부여한다? 틀렸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기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의 정체성을 맞춰 기생하는 거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개체들이 각인해온 존재 안식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규명을 유보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체성을 이야기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집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내용이 아니죠.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 여기. 그쵸? 대리하는 대상에 맞춰서 정체성이 가변적으로 정해진다. 기생하는 대상이 가변적으로 바뀌는 거죠. 자,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3번의 답 5번이 되겠죠? 가장 적절한 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위에 있는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맡기고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체성을 임시적인 거, 언제든 양보될 수 있는 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여받은 대상에 맞춰서 가변적으로 정해진다 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3번에다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문단까지 다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월등한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인간이 가지 월등한 자가 34번 마지막 5번 봤더니 뛰어난 지각. 잘 고쳤으니까 요것도 맞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4번의 답이 확실히 4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내용 전개 방식도 해결할 수 있겠죠.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을 소개했다. 두 방식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쟁론과 상복라는 방식을 비교해서 분석한 후에 또 다른 방식, 기생하는 방식이죠. 기생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소개했다. 오, 맞는 설명이네요.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해서 사회 변화의 원인 아니고, 상반된 양생을 사례로 들어 여러 학설의 쟁점 아니고, 일반적인 식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 아니죠. 학자들의 견해차를 나열하고 통합할 수 있는 대안 아니네요. 자, 맞는 답 1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29번 풀렸고 30번 됐고 31번도 됐고 33번, 34번까지 풀렸네요. 자, 이제 남은 거 32번인데 여기서 여러분 5문단과 그리고 6문단의 내용 이렇게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 이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생의 논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문단에서. 그러면은 32번에 나오는 여기 야생의 논리는 뭐가 돼요? 야생의 논리는 5문단과 6문단의 내용이 될 것이고 도시의 논리는 뭐가 될까요? 5문단 이전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통점. 도시화 논리와 야생의 논리에서는 모두 집단적 질서를 우선지하여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야생의 논리는 뭐 집단적 질서를 우선시하고 실존적 불안을 해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전혀 이런 것을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올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미 A가 틀렸죠. 그러면 A 있는 걸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우고 났더니 2번과 4번밖에 남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지워졌는데요. 차이점을 볼까요? 뭐 B는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과 4번이 남았으니까. 도시의 논리에서는 야생의 논리와 달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나타났다. 있죠, 여러분? 앞부분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나타났고 적절한 거 맞고 4번에 해당하는 거 이제 C가 맞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 자, 요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5문단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명하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32번에 C에 해당하겠죠.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 틀렸다 라는 걸 수 있죠. 그런데 상호평가에서 부적절하다라고 했으므로 맞죠? 평가가 맞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러므로 B도 맞고 C도 맞네요. 답이 4번이 되겠죠? 이런 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죠. 부적절하다고 했으므로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오늘도 29번부터 자 34번까지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54강까지 우리 9주간의 방학특강이 모두 끝났어요. 와, 9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다는 게 선생님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개학하고 나면은 좀 이제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강의를 좀 찍어볼까 싶기는 해요.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여러분이 한 번에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쭉 푸는 시간이 이제 30분에서 40분 사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 시간 안에 풀고 정확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인제 좀 재는 거, 그다음에 요 인제 전체 문제 중에 어려운 지문 하나만 골라서 해설하는 거, 요런 걸 인제 해 볼까 싶기는 해요. 정신 나갔죠? 어 9주 동안 해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런 거를 좀 해 볼까 싶기는 한데, 고거는 여러분 우리 계약하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제 3-4월 3 월에 좀 인제 고3에 적응을 하고 좀 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방학 특강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인제 방학이 끝나가는데 고3이 되는 여러분들, 고3이 돼서도 국어 인제 수능 특강 나오잖아요. 수능 특강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계획을 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인문 지문, 그리고 사회 지문, 과학 지문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쭉 인제 한 지문씩 3 개를 한 번에 인제 쭉 풀어 보는 거. 요렇게 해 가지고 리듬을 좀 끊이지 않고 계속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 열심히 하시기는 했지만 요거를 인제 수능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여러분이 이제 좀 인제 계속 실력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중간중간 끊으면은 계속 문제 푸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 여러분도 인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제 수능 특강을 계속 풀면서 중간중간 모의고사 지문을 한 번씩 더 리뷰하시는 거, 요런 걸 좀 선생님이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방학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3이 되는 여러분들, 역시나 우리 혜성여고 친구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 동안 이제 전체 다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요거 생기부 내용에 기록을 해 드릴 테니까, 네, 마지막에 여러분 댓글 남길 때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남겨주셔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생기부에 기록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번과 이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